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설계하중 중에 풍화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화중 같은 경우는 출제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101회부터 118회까지 총 7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19회에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더 나왔으니까 이제 119회까지로 따지면 총 8문제가 나왔네요. 8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이 풍화중을 버리기 너무 아까운 게 풍화중에서 나온 문제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풍화중에서 나온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풍동실험, 풍동대상 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이 뭐 특별풍화중에 대한 것도 여기 해당되겠죠. 이게 무려 6번이나 나왔어요. 이 119회 시험 전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5회라고 되어 있는데 6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표면 저도 구분 문제가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할 거는 2개밖에 없는데 2개밖에 없는 것 치고는 8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이거 위에 이제 101회보다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온 경향을 좀 더 살펴보면요. 나온 문제 중에서 이제 풍화중에 대한 지붕풍화중이었어요. 지붕풍화중에 대해서 뭐 설계식을 쓰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개수를 설명하는 문제가 99회였나 100회였나 그때쯤에 한번 나왔고요. 몇 회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풍력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풍력개수는 근데 사실 이건 버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풍력개수 별로 설명할 게 별로 없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KBC 2016을 자세히 뚫어져라 쳐다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설명이 한 이따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쓰라는 얘기구나. 근데 난 이걸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버리는 게 맞겠다. 뭐 어쨌든 그 이전까지 생각을 해봐도 풍화중에서 나올 만한 부분은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나올 부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좁은 범위에서 8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풍화중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딱 제가 공부하자고 하는 부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은 풍화중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점수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나올 만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범위도 이 나오는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공부할 범위도 이 풍동실험, 풍동대상 구조물, 특별풍화중에 대한 이 부분 하나 공부하고 그 밖에 이제 뭐 지표면 조도 구분에 대한 거 하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풍화중 기본식에 대한 식에 대한 이해는 좀 있어야 됩니다. 식을 외우고 안 외우고도 중요하지만 이 식이 별로 어려운 식도 아니고요.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식을 좀 이해를 해 줘야 어차피 서술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각각의 개수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만 대비 잘 하시면 풍화중에 대한 거에서는 점수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내용은 특별풍화중인데요. 풍동실험이 필요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풍동실험이 필요한 경우. 뭐 형상비가 크고 유연한 경우 뭐 그런 부분이 보통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풍동 실험이 필요한 경우를 총 설계 기준에 보면은 설계 기준 이제 KDS죠. KDS 설계 기준에 보면은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풍동 실험이 필요한 경우를 분류를 해놨고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이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건축물입니다. 형상비가 크고 유연한 건축물인데 원형일 때 이제 H분의 D가 7에 해당할 경우 원형이 아닐 때는 H분의 분모의 이제 루트 BD 이건 오른쪽에는 이제 분모의 루트 AF가 들어가네요. 이게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서 이 H는 건물 높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D는 이제 건물의 직경이 됩니다.
이 원형 건물이니까 이제 어느 위치에서 직경인지가 중요한데 3분의 2 높이에서 3분의 2 H에서 직경 건물 직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B, D 이거는 그냥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B, 여기서 여기까지가 D예요. B 곱하기 D를 하면 당연히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B 곱하기 D에 대한 경우하고 AF는 이제 기준층의 면적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AF는 기준층의 면적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에 해당할 때가 이제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풍진동의 영향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풍진동에 대한 걸, 이 서술형 문제는 그림하고 표가 핵심입니다. 그림하고 표로 잘 정리해야 고득점을 받아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고득점은 기껏해야 10점 만점에 6점에서 진짜 잘 받으면 8점 사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풍진동의 영향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우선 풍직각 진동이 있는데요. 풍직각 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건물이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을 때 얘가 동시에 치면은 위아래 힘이 이렇게 딱 밀려가지고 진동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 지표면의 거칠기하고 여기 지표면의 거칠기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건물이 막 밀집돼가지고 풍속이 느리고 여기는 건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풍속이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시간차가 발생하면 시간차 발생 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먼저 내려가고 여기가 나중에 내려가면 이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겠죠. 위아래로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풍직각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 풍방향하고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기 때문에 풍직각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 풍진동 중에 하나가 이 풍직각 진동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이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이번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부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비틀림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우리가 풍비틀림 진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진동 영향이 풍직각 진동하고 이 풍비틀림 진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준에 보면 그림은 없지만 텍스트로 열심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주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풍진동의 영향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이 풍직각 진동하고 풍비틀림 진동이 있고요. 이걸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여기서 말한 원형일 때 D분의 H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형이 아닌데 루트 B분의 D분의 분모에 이 H가 있을 때, 이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혹은 뭐 기준층 단면적분의 H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경우가 이제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될 건축물이고요. 다만 이제 좀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예외 규정이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이 예외 규정이 KBC 2016에 없었어요. KDS 41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은 우리 사실 수식 같은 거 외우고 하는 거는 저도 못 외운 수식 외우라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예외 사항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평면 형상이 사각형이고 높이 방향으로 일정한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풍진동에 의한 이 풍직각 진동하고 풍비틀림 진동을 이 특별풍화중 같은 경우 이제 풍동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풍동 실험을 무조건 하란 얘기인데 여기에 해당하면은 풍동 실험을 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특정 조건은 뭐 교재에는 제가 좀 수식을 써놨는데 외워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특정 조건 만족 시 직접 산정 가능하다는 거는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동 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중에 첫 번째가 이 직각 진동, 비틀림 진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 풍동 실험이 꼭 필요한 경우 이제 특수한 지붕 골조, 이 장경간의 현수 사장 공기막 지붕, 뭐 강성이 낮아서 공기력 불안정 진동을 한대요. 뭐 장경간 현수 사장 공기막 지붕 전부 다 굉장히 얇은 구조물이죠. 이 공기력 불안정 진동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불면은 여기 해당하는 이 건물들은 굉장히 다 얇은 구조물이에요. 얇고 강성이 낮은 거죠. 이렇게 불면 얘가 위아래로 막 떨림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막 떨림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 두 번째 이제 특수한 지붕 골조인데 굉장히 얇은 막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바람 불면은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막 떨렸잖아요. 이 위아래로 떨리는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막 자체 떨림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이 떨림에 의해서 이 떨리면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떨리면은 이 바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공기력이라고 합니다. 공기력. 자체 떨림에 의해서 구조물의 자체 떨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발생하는 바람이죠. 이 공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력에 원래 바람은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력으로 인해서 진동이 증폭된다는 거죠. 원래 진동이 이만큼 발생해야 될 게 이 자체 공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진동 증폭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공기력 불안정 진동이라고 합니다. 공기력 불안정 진동. 뭐 장경관, 현순이, 사장이니 뭐 막구조니 다 얇은 구조물이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얇은 구조물이 다 여기 해당이 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도 우리가 반드시 풍동 실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골바람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 지점. 세 번째, 이제 골바람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 지점이 있는데요. 이 골바람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 지점은 이 골바람 효과가 뭔지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건축 구조 하시는 분들은 유체역학을 배우지 않는데 저도 유체역학을 배우지 않고 그냥 독학으로 약간 커버하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유체역학을 알면은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게 이 풍화중이죠. 이 골바람 효과는 유체역학으로 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간단한 거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이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속되어 있는 관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관이에요, 관. 이렇게. 단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관이에요. 이렇게 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안에는 유체가 꽉 차 있어요. 유체가 꽉 차 있어요. 유체가 꽉 차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얘를 이만큼 밀어요. 힘을 주면은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이동을 하겠죠. 이만큼 이동을 하겠죠. 여기 있던 애도 이만큼 이동을 하겠죠. 아, 이 너무 예, 너무 스케일이 안 맞게 그려가지고 예, 다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 안에 꽉 차 있는 유체를 밀어냅니다. 밀어내는데 여기서 이제 이만큼 밀리겠죠. 여기서 이만큼 밀렸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밀릴까요? 여기서는 이만큼밖에 안 밀리죠. 이만큼밖에 이동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만큼 이동할 때에 대한 힘이 이제 A1, 여기 면적을 A1이라고 하면 A1 곱하기 V1. V1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예요, 속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가 이제 V1이 되면 A1 곱하기 V1. 얘랑 여기서 최초로 작용한 이 힘은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이동할 때 필요했던 힘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필요했던 힘은 똑같게 되겠죠. 이 자리가 이제 A2가 돼요. 그리고 얘가 이만큼 이동을, 얘보다는 확실히 적게 이동했겠죠. 이게 이제 A2 곱하기 V2가 됩니다. 얘가 A2, 얘가 이제 V1, 얘가 V2. 이게 이 유체의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건 면적이 줄어들면 속도가 빨라진다. 면적이 커지면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골바람 효과를 설명을 해볼게요. 골바람 효과. 등고선이 이렇게 있어요. 등고선이 이렇게 있는데 등고선이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바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산이 이 등고선이니까 여기 산이 있겠죠. 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 여기는 허허 벌판이었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좁은 곳을 지나게 되잖아요. 이 좁은 곳을 지나면 풍속 증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풍속 증가가 발생하는데 이 원리는 이 유체의 연속 방정식, 이 수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유체의 연속 방정식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예, 어쨌든 이게 골바람 효과입니다. 골바람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 지점은 여기 써져 있는 거 절벽, 동산, 계곡, 해협, 분지, 방풍림. 어쨌든 다 이 경우죠. 면적이 좁아져서 풍속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유체의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면적이 줄어들면 풍속이 증가한다. 이게 이 골바람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 지점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풍동 실험이 필요한 네 번째 경우는 인접 효과가 우려되는 건축물. 인접 효과가 우려되는 건축물. 신규 건물이 집단으로 건설될 경우라고 해놨네요. 신규 건물이 집단으로 건설될 경우인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냐면요. 인접 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건물이 당연히 2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건물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가서 건물에 부딪혀요. 얘는 건물에 부딪히는 바람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바람이 이 건물 위를 이렇게 가다가 이 건물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이렇게 가다가 얘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되는데 이 뱅글뱅글 도는 이 바람을 와류라고 합니다. 와류. 이 뱅글뱅글 도는 이 바람을 와류라고 하고요. 그럼 이 밑에 있던 얘들은 공기가 원래 정체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던 애였어요. 가만히 있던 애였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이 가만히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버려요. 얘도 똑같이 이제 와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발생한 이 와류로 인해서 건물이 결국에 이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이쪽 건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뱅글뱅글 도는 이 와류가 다시 건물에 부딪혀서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얘를 이제 후류 버페팅이라고 해요. 이 후류 버페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류로 인한 후류 버페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인접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풍동 실험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기타 비정형적 형상의 건축물, 이 5번째가 되겠네요. 우리 설계 기준에서 우리가 풍화중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형상의 뭐 직사각형, 뭐 완전히 직사각형은 아니겠지만 뭐 아니면 원형이라던가 뭐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특수한 형태의 형상을 가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제 풍동 실험을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이 5가지 경우가 이 풍동 실험이 필요한 경우고요. 이게 이 101회부터 그 119회까지 무려 6번이나 나온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풍동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럼 이 풍동 실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도 풍동 실험에 대해서만 물은 적도 있고요. 이 특별 풍화중하고 풍동 실험에 대한 거 같이 물은 적도 있고, 이 풍동 실험에 대한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 풍동 실험에 대한 거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풍동 실험은 이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풍합 실험인데, 이 풍합 실험에서 중요한 거는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이 칠판에 안 쓸 거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할게요. 예. 이 풍합 실험은 강체 모형에 작용하는, 이 강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강체 모형에 작용하는 풍합을 측정해서 외장재의 표면과 내면의 풍합의 차이에 의해서 외장재에 작용하는 풍화중을 평가를 한다라고 돼 있네요. 이 강체란 얘기는 굉장히 강해서 이제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얘는 진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얘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얘 진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풍동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데이터로 설계를 하는 것은 얘라는 거죠. 여기 붙어 있는 이 외장재를 설계하는 데 쓸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건물이 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동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진동을 하더라도 이 외장재는 계속 이 건물에 붙어 있을 거고, 이 건물은 그냥 지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풍합 실험에서 중요한 건 이 강체 모형이다. 강체 모형.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진동하지 않는 강체 모형에다 실험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외장재 설계하는 데 사용하는 풍합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 2가지 포인트를 풍합 실험에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풍력 실험인데요. 풍력 실험도 이제 똑같이 그 강체 모형을 이용합니다. 이 두 번째, 풍력 실험. 똑같이 강체 모형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람이 불어도 얘는 진동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풍력 실험은 우리가 그 주골자에 작용하는 풍화중을 평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주걸주에 작용하는 풍화중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는 건물은 실제로 진동을 하잖아요. 이 진동하는 효과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 모드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험할 때는 얘가 강체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얘는 진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서 받은 데이터들을 읽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겠다는 거죠. 실험을 하는데 얘는 이제 강체가 아닌 탄성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진동하는 탄성체에다가 여기서 받은 이 응답에 대한 하중을 때려주는 거죠. 이제 해석에 의지하겠다 이거죠.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풍력 실험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이 강체 모형으로 실험을 하는데, 강체 모형으로 실험을 하고 이 탄성체 모형에서 스펙트럼 모드 해석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실험만 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이 실험 해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풍력 실험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체 모형에 작용하는 풍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풍력을 이용해서 스펙트럼 모드 해석을 통해서 풍화중에 대한 응답을 평가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사실 뭐 강체로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게 여기에 붙어있는 외장재 설계하는 데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골조 자체를 설계하는 건데 골조가 이렇게 진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골조는 이렇게 진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진동하는 골조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해석까지 해야 된다는 게 이 풍력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공력 진동 시험인데요. 이 공기력 불안정 진동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공력 진동 시험은 이 탄성 모형을 이용합니다. 이 탄성 모형. 이 바람이 불면 얘는 이제 이렇게 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거죠. 탄성 모형. 탄성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탄성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여기 공기력 불안정 진동 같은 경우는 이 공력 진동 시험이 아니면은 실험에 의해서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기력 불안정 진동은 항상 공력 진동 시험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지금 그 풍력 실험 같은 경우는 이 강체 모형에서 받은 응답 가지고 이 탄성체에다가 이렇게 해석을 때려가지고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공기력이라는 거는 구조물의 자체 떨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들인데 여기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풍력 실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력 진동 시험은 공기력 불안정 진동은 항상 공력 진동 시험을 해야 되고, 이 공력 진동 시험은 이 탄성 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 구조물의 응답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성체 가지고 실험을 직접 하면 탄성체니까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진동을 할 텐데 여기에 이제 바로 바람을 이렇게 때려주면 해석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석 필요 없이 바로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주골조 설계용 풍화중을 얻고자 할 때도 공력 진동 시험을 해도 됩니다. 오히려 공력 진동 시험이 실험 비용이 더 비쌀지언정 별도의 해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력 진동 시험은 탄성 모형을 이용한다. 공기력 불안정 진동은 항상 공력 진동 시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다. 이걸 이제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풍환경 실험인데, 풍환경 실험 같은 경우는 이거 인접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거예요. 인접 효과. 이 와류라든지 이 후류 버페팅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이 인접 효과를 고려하겠다라는 거는 건축물 하나만 놓고, 원래는 이제 건축물 하나만 놓고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건축물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물 여러 개를 놓고, 건축물 여러 개가 있는 대지에 바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 풍동 실험이 4가지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기억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특징만 기억하시면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특별 풍화중하고 이 풍동 실험까지 세트로 해서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서 출제가 될 경우에 점수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뭐 주골조 설계형 풍화중인데요. 주골조 설계형 풍화중. 이제 이 풍화중에 대한 걸 설명하려면은 이거 이제 지울게요. 많이 좀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지울게요 이제. 방금까지 설명한 특별풍화중은 우리가 풍동 실험을 해서 이제 풍화중에 대한 응답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였고요. 이번엔 이제 직접 산정해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우선 이 경우는 좀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제 주골조 설계형. 주골조 설계형 풍화중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주골조 지붕 설계형 풍화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외장재형 풍화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 주골조 설계형 풍화중도 좀 더 이제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 부분 개방형, 개방형. 얘도 이제 밀폐형, 부분 개방형, 그 다음에 이제 독립지붕. 얘도 뭐 독립지붕하고, 얘도 밀폐형이었던가요? 얘는 이제 건물 높이에 따라서 구분되는 경우랑 이제 독립지붕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세 경우 모두 다 해당되는 공통사항을 먼저 좀 알아야죠. 공통사항을 알아야 이제 풍화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풍화중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개수 값으로 정해집니다. C, G, 그 다음에 QH. 여기에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C 곱하기 G 곱하기 QH 형태예요. 항상 이 형태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개수들이냐? 이 C는 내합 개수 또는 외합 개수예요. 이 C라는 내합 개수나 외합 개수라는 거는 이제 이 바람이 풍상측이 있고 풍하측이 있는데, 이 바람이 불어오는 이 자리가 이제 풍상측이고 이 자리가 풍하측이 되겠죠. 이 측벽도 있을 거고, 이 작용하는 이 바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위치 혹은 이제 이 구조물의 형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풍화중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걸 나타내기 위한 개수를 이제 외합 개수 또는 내합 개수라고 하는데요. 이 외부에 작용하는 풍화중 같은 경우는 외합계수가 되는 거고, 이 건물 내부에 작용하는 풍화중은 내합계수라고 분류가 되겠죠. 어쨌든 이 C에 첨자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C에 여기 첨자가 이렇게 붙는 거지, 앞에 C가 일단 붙습니다. 두 번째 이 가스트 계수.
G가 붙은 거는 이제 가스트 계수, 이것도 점자가 붙는데요. 이 가스트 계수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람 같은 경우는 진동하는 동적 하중이잖아요. 이 동적 하중을 우리가 정적 하중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게 편하고, 이제 풍하중에서는 그 개념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등가 정적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죠. 풍하중에서도 이제 똑같은 등가 정적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등가 정적 개념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얘가 이제 동적 하중이잖아요. 이 동적 하중을 이제 동적을 G 곱하기 정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정적 하중으로 바꿔주기 위한 계수가 이제 가스트 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H 같은 경우는 높이 방향 압력 분포 계수라고 해가지고, 이 바람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밑에는 이제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물이 아닌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장애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바람 풍속이 지표면에 가까우면 느려지죠. 느려지고 이 높이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풍속이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높이로 갈수록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 이 기본 풍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높이에 대한 풍속 정보에 대한 걸 우리가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적용한 개수가 이제 QH가 되는 거죠. QH, 이건 이제 기준 높이 H에 대한 이 설계 속도합. 그럼 이제 작용하고 바람에 의해서 어느 쪽 벽체에 대한 걸 풍하중을 산정할 거냐, 혹은 이제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계수는 다 C 뒤에 뭐가 붙어요. 어쩌고 저쩌고가 붙어 있고, C 뒤에 점자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적 하중을 정적 하중으로 바꿔주는 계수는 G 뒤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계수가 붙어 있고, 이 높이에 따라서 이제 작용하는 풍하중이 달라지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 다 QH 여기에서 반영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뭐 첨자가 더 붙지 않죠. 그냥 QH죠. 그렇게 이 세 가지 계수 가지고 설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C, G, QH 이것만 알면 이제 풍하중에 대한 한 절반은 이해를 하신 겁니다.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 주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에 풍하중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의 풍하중은 이제 건물의 주골조를 설계하는 풍하중인데, 이 WD는 이제 로우 F 곱하기 면적 A. 따라서 이제 이 로우 F 얘는 압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면적을 곱했을 때 하중으로 바뀌겠죠. 압력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또 추가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값은 500보다는 커야 됩니다. 500 뉴턴 퍼 미터 제곱보다는 항상 커야 됩니다. 최소값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폐형 구조물에 작용하는 이 풍하중을 그려봤는데, 이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뭐 수식이야 뭐 교재에 다 있으니까. 이 윗부분은 지붕이니까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 하부 쪽에는 이렇게 지표면이 거칠거칠할 거 아니에요. 거칠거칠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게 가다가 이제 지금 그 영향이 사라진 일정 높이부터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바람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증가하는 형태를 이렇게 그려놨고요. 이 바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불어가고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공기가 정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이 위에 올라가는 이 하중에 의해서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수식을 좀 알아보면요. 우선 여기 그 밀폐형 구조물, 이게 밀폐형 구조물인데 밀폐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밀폐형 구조물의 작용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경우에 이 자리 얘가 이제 QH 곱하기 QH는 항상 다 붙는 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트 개수에 대한 게 붙어야 되겠죠. GD 곱하기 그 다음에 CP2원 그리고 얘도 똑같이 Q 곱하기 G 곱하기 C가 돼야 되겠죠. QH 곱하기 GD 곱하기 CP2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지울게요. 사실 뭐 이쪽하고 관련된 수식은 KBC 2016일 때는 수식이 뭐 결과값이 바뀐 건 아닌데 수식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 번쯤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름 열심히 외우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KBC 2016에서 KDS 4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진짜 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억울하긴 합니다.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어쨌든 이 골조 입장에서 여기서 작용하는 이 하중하고 여기서 작용하는 이 하중은 중첩이 되겠죠. 중첩이 돼야 되겠죠. 중첩이 돼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바람에 대한 방향을 막 고려하는 게 되게 짜증이 났는지 거기에 대한 부호를 전부 다 여기에다가 부호를 포함시켜 놔버렸어요. 이 C값의 부호를 다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모든 수식은 우리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예요. 얘 빼기 얘를 하면 이제 QH하고 GD가 지금 공통되어 있으니까 얘를 묶어줄 수가 있겠죠. 주골조 설계형 풍화중 중에 이제 밀폐형 구조물일 경우에는 이 밀폐형 구조물일 때는 이제 로우 F가 GD 곱하기 QH 곱하기 QH 먼저 쓰려고 했는데 CP21 빼기 CP2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면적 A를 곱해주면 이 하중이 되는 거죠. 풍하중. 다만 이제 이 원형 평면일 때 원형 평면일 때는 얘 대신 풍력 계수 CD를 사용해 줍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개수 뭐 QH는 뭐 기준 높이 H에 대한 설계 속도압 이건 항상 변함이 없는 거고
이 GD 같은 경우는 풍망량 가스트 영역기수가 됩니다. 여기에 뭐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건 이제 그 주걸조에도 쓰이고 그 주걸조 지붕에서도 쓰이는 개수죠. 풍망량 가스트 영향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P1하고 CP2 이 두 개 다 이제 건물 외부에 작용하는 풍화중에 대한 거니까 외압 개수겠죠. 기본적으로 두 개 다 외압 개수인데, 이건 이제 CP1은 통상벽의 외압 개수가 되고요. 풍상벽에 대한 외압 개수가 되고, CP2는 풍화벽의 외압 개수. 풍상풍화를 알아야 되겠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면하는 이 자리가 이제 풍상측이 되고요. 바람의 뒤에 있는 이 자리가 이제 풍하가 됩니다. 그럼 뭐 일단 밀폐형 구조물은 이제 끝났고요. 밀폐형 구조물이 사실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개방형 구조물로 넘어가 볼게요. 부분 개방형 구조물로 넘어가 볼게요. 부분 개방형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 두 개가 있죠.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바람은 여전히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불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이 부는 풍상 측에 계구부가 있는 경우, 풍상 측에 계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풍상 측에 이렇게 계구부가 있을 때는 이 바람이 불면서 이 건물 내부로 바람이 쑥 들어가겠죠. 건물 내부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건물 내부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 바람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건물 내부에 이제 밀도가 높아지니까 얘네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 내보내려고 하는 힘을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이때 이 나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를, 이때 이제 실내압이 정압이 되는 거죠. 실내압이 정압이 되고, 이때 이 내부에서 나가려고 하는 이 힘의 크기는 QH 곱하기 GPI 곱하기 CPI, QH 곱하기 G 곱하기 C. 이게 이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고요.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될 것이고, 이 풍상측에 작용하는 이 힘, 얘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밀폐형 구조물에서 얘가 QH 곱하기 GD 곱하기 CP1이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QH 곱하기 GD 곱하기 CP1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가려고 하는 힘, 얘는 아까하고
얘는 아까하고 약간 다른데요. 얘는 QH 곱하기 GD 곱하기 CPE가 됩니다. 달라진 건 이 개수만 조금 달라졌네요. 달라진 건 이 개수만 달라졌는데 수식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아까 밀폐형에서는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거를 같이 하중을 구했는데 이 풍상벽하고 풍화벽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고정되어 있는 이 건물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풍상벽하고 풍화벽을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실내압이 이 풍상벽에서는 이 하중하고 상쇄가 돼요. 근데 풍화에서는 하중이 중첩이 돼가지고 더 커지네요. 따라서 이 풍상벽하고 풍화벽 혹은 뭐 이 크기는 이제 측벽도 똑같은 크기가 되는데요. 풍상, 풍화, 측벽 모두 다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풍상벽의 경우 풍상벽은 그냥 얘 빼기 얘를 해주면 되겠죠. 얘 빼기 얘 빼기 얘를 해주면 우리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호를 신경 쓸 필요 없는 건 부호는 여기 내합계수 또는 외합계수에 모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 라고 했죠. 풍상벽의 경우는 이 로우 F는 QH 곱하기 GDCP 1 빼기 GPI CPI 이게 풍상벽이 되고요. 측벽 및 풍화벽 같은 경우는 풍화벽 여기가 당연히 풍화벽이 될 것이고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측벽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측벽이 되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로우 F는 QH 곱하기 GD CP 빼기 GPI CPI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추가로 늘어난 개수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CP1은 아까 했었고 CP에 숫자 안 붙은 게 있었죠. CP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측벽 풍화벽 측벽 및 풍화벽의 외합계수 측벽 곱하기 풍화벽의 외합계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 GPI가 생겼네요. GPI 이 내합 가스트 영양계수가 됩니다. 가스트 계수는 가스트 계수인데 이 건물 내부에서 작용하는 가스트 계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CPI는 내합 계수가 됩니다. 각각의 식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식 이름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만 외우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이제 풍상 측의 계구부가 뚫린 경우였는데 이 풍화 측의 계구부가 뚫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이제 풍화 측 계구부입니다. 풍화 측 계구부. 풍화 측, 이 바람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 풍하 측에 이렇게 계구부가 뚫린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게 바람이 이렇게 위로 통과하는 얘네들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풍하측에도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가게 될 텐데 이 풍하측에 빠져나가는 바람으로 인해서 이 건물 내부에 있던 공기를 얘들이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실내에는 공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실내압은 이제 부압이 됩니다. 실내압이 부압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 나가는 힘에, 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공기 내부에 있는 바람을 자꾸 얘네들이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점점 공기 밀도가 점점 작아지겠죠. 점점 공기 밀도가 작아지니까 얘네는 이제 작아진 애들 때문에 약간은 이제 공기 밀도가 많아져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밀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밖에 있는 애들을 오히려 다시 끌고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내부로 이렇게 뭉치는 방향으로 풍하중이 실내압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의 크기는 뭐 아까랑 똑같아요. QH, GPI, CPI. 뭐 하중 크기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풍상측에 작용하는 얘 아까랑 똑같이 QH, GD, CP, 1. 얘는 풍하측은 QH, GD, 예, GD, CP. 예, 풍화벽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호에 대한 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호만 달라지고, 뭐, 풍상측에 계구부가 있건, 풍하측에 계구부가 있건, 부호만 달라졌지, 풍하중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산정식은 두 경우가 똑같습니다. 이 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풍하측 계구부도. 그럼 이제 개방형 건축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건축물의 경우는 이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으면은 여기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이대로 쭉 통과해서 그대로 가버리겠죠. 바람이 그냥 그대로 쭉 통과를 하겠죠. 아무 걸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 F는 KZ 곱하기 QH 곱하기 GD 곱하기 CD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그냥 그대로 쭉 통과해서 통과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던 개수가 이제 KZ가 있네요. 이 KZ는 높이 방향 압력 분포 계수예요. 높이 방향 압력 분포 계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바람은 QH 같은 경우는 기준 높이 H, 이 건물 높이의 기준으로 여기 작용하는 이 바람이거든요. 여기 작용하는 바람인데, 실제로는 지상에 가까울수록 바람이 세기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바닥엔 장애물이 있으니까 장애물의 영향을 받아서 풍속이 느려지겠죠. 늘어지는 효과를 반영하는 게 이 KZ라는 개수고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생길 수 있는 의문이, 우리 개방형 건축물 가기 전에 이 부분 개방형 건축물, 이때 우리
KZ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걸조 설계형 할 때도 이 KZ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만 KZ를 넣느냐? 이 CP1은 KZ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압계수 중에 CP1, 이 풍상벽 외압계수는 KZ를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그 CD라고 해서 이 CD 풍력계수, 이 풍력계수를 사용하고 있죠. 이 원형평면에 사용했던 풍력계수를 이 개방형 구조물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풍력계수에는 이 KZ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KZ가 들어갔고, KZ 들어갔다는 거 빼면 이제 QH, GD, CD. 예, 전부 다 이거예요. C, G, QH. 이 세 개만 곱해주면 풍화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밀폐형 건축물이 끝났고요. 밀폐형 건축물이란다. 주걸조 설계형 풍화중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걸조 설계형 지붕 풍화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쓸모없는 거 지울게요. 주걸조 설계형 지붕 풍화중인데요. 건물의 주걸조를 설계하는 경우에 이 지붕에 해당하는 풍화중이고, 여기서도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 값에 대한 최소값 제한이 있습니다. 얘는 500 Nm/m 제곱보다 커야 됩니다. 이상. 아까 로우 F였는데 이번에 로우 R이네요. 그리고 이 로우 R에 면적을 곱해주면 풍력이 되는 거죠. 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당연히 힘이 되겠죠. 이거 안 지웠네. 이게 그 100회였나 99회였나 나왔던 게 이거예요. 그 밀폐형 건축물 및 부분 개방형 건축물에 대한 이 주걸조 지붕 풍화중에 대한 걸 수식을 설명하고, 수식에 대한 각각의 개수를 설명하는 문제가 뭐 99회였는지 100회였는지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그때 한번 나왔었고요. 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 수식에 대한 거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가 혹시 나올지 모른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걸조 설계 지붕 풍화중 중에 이 첫 번째 밀폐형 건축물 및 부분 개방형 건축물. 밀폐형하고 부분 개방형을 다로 묶어놨네요. 이 두 경우 다 이 실내 내압 크기는 아까랑 똑같겠죠? 이 QH, GPI, CPI가 됩니다. 실내 내압에 대한 이 부분을 지붕 산정 시에는, 지붕에 대한 설계형 풍화중 산정 시에는 밀폐형 건축물하고 부분 개방형 건축물 두 개 다 봐주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있는 경우가 더 위험 측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것까지 반영하면 이제 더 안전축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중이 더 커지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바람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불어올 테니까, 풍화중이 이렇게 불어올 테니까 얘는 이제 이 자리가 풍상측이 될 것이고, 얘가 이제 풍상이죠. 얘가 이제 풍화가 되겠죠. 밑에는 아까 했으니까 생각하지 말자고요. 지붕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풍상이고 여기가 풍화가 되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풍상 측에서는 얘 만나서 부딪혀서 반사가 되겠죠.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반사가 돼서 나오겠죠. 반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풍상 측에는 바람을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하고 반사돼서 나오는 바람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부호에 대한 거는 다 내압계수하고 외압계수에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내합 계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와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고려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그림에서 제가 이 화살표를 굳이 위아래 화살표로, 지금 화살표가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보일까봐 약간 진하게 그려드리면, 여기선 이제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인데 풍화 측에서는 왜 위아래가 아니라 이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그렸을지 의문을 가지실까봐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반사되는 바람을 고려한 것이다. 이건 이제 반사되는 바람 없이 위로 이렇게 바람이 쑥 지나가면, 이렇게 쑥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이 밑에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이렇게 딸려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향이 다 위로 올라가는 바람만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풍상 측에 작용하는 얘 같은 경우는 QH 곱하기 CP 곱하기 GP 곱하기 CP가 되고요. 이 풍화층에 작용하는 애도 똑같이 QH 곱하기 GP 곱하기 CP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 풍상 풍화 작용하는 게 힘의 크기가 하중의 크기가 똑같네요. 그렇죠. 이 경우는 그래서 수식이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월절 지붕 풍화중일 때, 주월절 지붕을 설계하는 경우에 풍화중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로우 F는 QH만 이제 공통적으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QH 곱하기 GP 곱하기 CP 빼기 GPI CPI. 여기는 이제 로우 F가 아니라 로우 R이죠. 지붕풍화 중이니까. 예. 아까랑 아까 주글조랑 바뀐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주글조에서는 GD였죠.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풍상층 풍상풍화 전부 다 이 수식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개수들 아까 다 나왔던 개수들이니까 아닌 것만 설명을 해보면요. GP는 이제 지붕의 외압 가스트 영역계수. CP는 아까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약간 바뀌었어요. 진짜 설계 기준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 기준에 여기서 그냥 외압계수라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값은 그 기호를 다 재탕하면서 그냥 외압계수라고, 아까는 뭐 측벽, 풍화벽, 외압계수 이렇게 해놓고서. 예, 그렇고 이번에 그리고 이제 GPI, CPI 이건 뭐 내압 계수하고 뭐 내압 가스트 영향 계수 이거는 아까랑 동일하고요. 이 두 개 말고는 뭐 특별히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 지붕으로 넘어가야죠. 독립 지붕의 경우는 수식이 굉장히 심플해요. 이 독립 지붕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 독립 지붕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이 간다고 쳤을 때 이 수식은 두 경우 다 똑같아요. 로우 R은 QH
GP 곱하기 CN. 그리고 이제 그 CN이 그 독립지붕의 순압력 개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풍상층하고 풍하측이 당연히 다를 거예요. 당연히 다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여기 이제 QH 곱하기 GP 곱하기 CN W가 붙어요. 얘는 QH 곱하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QH 곱하기 GP 곱하기 CN까지는 똑같고 CN 여기 L이 붙습니다. 같은 CN이 아니라는 거죠. 이 풍상측하고 풍하측에 적용되는 이 CN 값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지붕까지 하면 이제 주걸조 지붕 풍화중까지도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이 외장재 설계용 풍화중만 남았네요. 외장재 설계용 풍화중. 이 외장재 설계용 풍화중은 이 특별한 특별히 그림 같은 게 그릴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외장재 설계용 풍화중. 이 경우도 뭐 이전 경우하고 동일하게 로우 C 곱하기 면적 A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500보다 커야 됩니다. 압력 곱하기 면적 하면 당연히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우 C 얘를 구하는 방법이 기준 높이 20m 이상일 때 이때 이제 정압하고 부압을 구분하는데요. 이 정압인 외벽의 경우는 로우 C는 KZ 곱하기 QH 곱하기 GCP 빼기 GCPI. G하고 C를 묶어버렸어요. 이걸 이제 피크 외압 계수 막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G하고 C를 묶어버렸어요. 외장재 설계용에서는 G하고 C를 다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부합인 외벽 및 지붕에서는 위에 C하고 똑같은데 KZ만 빠져 있어요. 이 KZ는 그 풍상측벽에서만 필요한 거죠, 사실. 예. KZ가 빠져 있어요. GCP 빼기 GCPI. 여기서 이제 그 GCP는 피크 외압 계수, GCPI는 피크 내압 계수가 되죠. 예, 여기다 쓸게요. GCP는 피크 외압 계수.
GCPI는 피크 내압 기수. 그리고 이제 이 기준 높이 20m가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로우 C는 이 부하비 내벽 이거 이 수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 높이 20 이상이고 정합이 내벽만 이 높이에 따라 이 고도 분포 계수잖아요. 높이에 따라서 이 바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걸 반영한 계수가 이 KZ잖아요. 이 KZ는 높이 이상이고 정합이 내벽에서만 적용을 하고 높이 20m 미만이거나 혹은 정합이 아닌 부합이 작용하는 곳이나 아니면 지붕 같은 데서는 KZ를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수식 똑같이 써주는 거죠. 외장재는 수식이 몇 개 없습니다. 세 번째, 독립지붕이 있겠죠? 독립지붕의 경우는 로우 C는 이번에 QH 곱하기 CN인데 CN에 이렇게 모자를 씌워줍니다. 여기 G가 빠져 있는 게 처음으로 나왔네요. 얘를 이제 피크 순압력 계수라고 합니다. 독립지붕의 피크 순압력 계수라고 해주고요. 그럼 이제 그 외장재 설계용품 과정까지가 끝난 겁니다. 사실 원리를 기억하면은 이 개수 같은 게 같이 덤으로 외워집니다. 이 성질을 기억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수식 관련된 건 끝났고요. 이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핵심은 CG, QH 이거고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내용을 정복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설계 속도압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설계 속도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설계 속도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때까지 죽어라 했던 게 다 QH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QH가 기준 높이 H에 대한 설계 속도압이었는데요. 기준 높이 H에서 설계 속도압 QH였는데, QH는 2분의 1로 VH 제곱. 이 QH는 모든 풍화 중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로우 값은 공기 밀도로, 공기 밀도가 사실 뭐 기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 차이를 무시하고 값을 아예 정해놨어요. 1.2 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항상 적용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QH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 VH만 알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 VH가 이제 설계 풍속이고요. V0 곱하기 KZR, KZT, IW. 이 VZ가 좀 복잡하네요. 이 VZ에 대한 거를 이게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이 그림에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우선 처음에 이 V0 같은 경우는
기본 풍속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풍속입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도 있고 바람이 적게 부는 지역도 있겠죠. 물론 여기 V0 값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가봤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부네 할 때 이 정도 바람이 아니라 거의 태풍이 몰아쳤을 때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태풍이 몰아쳤을 때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본 풍속은 지도가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KDS 기준에 보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당 위치, 그 표도 있어요. 그림 또는 표에서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이 기본 풍속 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 지역별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라는 거죠. 이 지역별로 정한 기준은 그곳에서 이제 기상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정해진 값이고요. 이 기본 풍속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값을 적용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 두 번째 KZR, 이 KZR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번 출제가 되었던 지표면 조도 구분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중요합니다. 이 KZR인데요. KZR에 대한 건 이제 좀 개념적인 걸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풍속 고도 분포도 계수라고 해가지고 높이에 따라서 바람이 세졌다가 높이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반영한 거고요. 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바람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높이예요. 여기 높이고 여기가 이제 지표면.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니까 Z가 0이 되겠죠. 이걸 이제 풍속, 이쪽 항목이 이제 풍속.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지표면에 닿아 있는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유는 밑에는 이제 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장애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표면에. 지표면에 있는 장애물에 의해서 풍속이 감소할 거예요. 지표면 장애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풍속이 지금 감소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반영해서 좀 공기가 이제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풍속도 느리고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 지표면의 영향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다가 이 일정 높이를 넘어서면 지표면하고 높이가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더 이상 지표면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는 거죠. 아예 안 받으면 여기서 이제 이대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일정. 지표면 영향이 없어졌다. 지표면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 지표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풍속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높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일정한 상태로 풍화중에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 바람이 이렇게 세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바람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풍속이 일정하게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여기에 뭐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고층 건물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냥 대지가 허허벌판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이 높이도 달라질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높이도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제 지표면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높이고 이 자리는 이제 지표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에 높이 제한치잖아요. 이 높이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한 개수가 고도 분포 개수 KZR이고요. 고도 분포의 개수. 이 고도 분포 개수 KZR은 건물의 밀집도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지표면 조도 구분이라는 걸 A부터 D까지로 쪼개놨어요. A부터 D까지로 쪼개놨는데 옛날엔 이거 뭐 노풍도라고 해가지고 뭐 노출돼 있는 정도 어쩌고일 것 같은데 지표면 조도 구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면 조도 구분 A 같은 경우는 지표면 조도 구분 A는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이 높이가 20m까지가 지표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표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이는 550m를 넘어선 자리부터 550. 이게 A. 지표면 조도 구분 A일 때. 그리고 이제 지표면 조도 구분 B 같은 경우는 4층에서 9층에 해당하는 이 중층의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이 건물의 영향을 받는 높이가 15m까지. 이가 B. 그리고 이제 건물의 지표면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이는 450m 이후. 그리고 이제 저층 건물이 아예 산재해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지표면 조도 구분 C가 되고요. 우리가 정보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면 조도 구분 C나 D를 많이 적용을 하죠. 지표면 조도 구분 C 같은 경우는 이 높이는 이제 10이 되고 10m가 되고 이 지표면 영향 받지 않는 곳의 높이는 이제 350m까지부터가 됩니다. 건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높이를 조금만 올라가도 더 이상 지표면의 영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표면 조도 구분 D 같은 경우는 1.5m 이하의 장애물, 장애물이 거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장애물이 거의 없는 경우 지표면 조도 구분 D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얘가 5m, 얘가 이제 250m. 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면 조도 구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고도 분포 개수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KZT 얘는 이제 지형 개수인데요. 지형 개수는 사실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기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출제가 그렇게 최근 적어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뭐 출제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사실 이 정도는 이 헉 하면 헉소리 나도록 허를 찔리듯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범위이긴 한데 괜히 공부량을 늘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산, 언덕, 경사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KZT는 그냥 1.0을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 예, 그 정도는 그래도 1.0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건 알아야죠. 어떤 경우에 1.0을 적용하는지까지는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 IW, 이건 이제 중요도 개수인데요. IW는 이제 풍화중에 대한 중요도 개수인데, 중요도 구분은 우리가 총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중요도 구분을, 건축물 중요도 구분을 4가지로 했잖아요. 중요도 특, 중요도 1, 중요도 2, 중요도 3이 있는데, 이 풍화중 같은 경우는 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건물이 이 초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주기가 장주기가 되기 때문에 장주기가 되면 이제 지진 하중에 대한 영향을 점점 적게 받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풍화증에 대한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층의 경우는 좀 특수하게 중요도 계수를 1.05를 적용을 해가지고 풍화증의 영향을 좀 과장해서 봐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고층 건물의 정의를 우리 설계 기준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설계 기준에서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50층 또는 200m 이상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초고층 건축물로 적용이 돼서 이 풍화증에 대한 중요도 계수 1.05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중요도 특이나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요도 계수 1.0, 중요도 2에 해당할 때는 중요도 계수 0.95, 중요도 3에 해당할 때는 중요도 계수 0.9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각각의 값들을 다 알면 이제 설계 풍속 VH를 V0 곱하기 KZR 곱하기 KZT 곱하기 IW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알면 이제 QH 2분의 1 로 곱하기 VH 제곱 해가지고 얘 계산하면 되고, 이 QH 계산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앞에 우리가 이런 이 설계식들에 의해서 풍화중 값을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 메인 내용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뭐 2개만 풀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많이 출제됐던 게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첫 번째 기출 문제인데요. 이건 111회 1교시에 이제 출제됐던 거고요. 이 문제는 119회에도 나왔죠. 119회에도 나왔습니다. 119회 이 3교시로 무려 3교시였나 2교시였나 무려 25점짜리로도 나왔어요. 25점짜리로도 나왔고 이게 그 총 6번 출제된 그겁니다. 여섯 번 출제된 이거 이제 풍동 대상 풍동 실험 대상 이제 구조물과 풍동 실험의 종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였는데요. 각각 따로따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119회 같은 경우는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 이렇게 명칭 안 하고 특별풍화중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얘기죠. 여기에 대한 것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그림부터 그려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풍동실험이 필요한 경우 강의 자료 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1번 풍진동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 이 그림 기억하시죠?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얘가 풍집값 진동이고 얘가 이제 비틀림 진동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이 원형일 때, 실제 답안은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 원형이 아닐 때, 이때 H분의 루트 BD 또는 H분의 루트 AF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각 진동 또는 비트림 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려하기 위해서 풍동 실험을 해야 되는데 예외사항이 있었어요. 예외사항은 평면이 사각형이고 높이 방향이 일정한 경우는 풍진동에 의한 풍화중을 직접 산정 가능하다고 있어요. 이 경우는 예외 규정에 대한 것도 적어도 뭐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걸 직접 산정 가능하다라는 걸 언급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특수한 지분골조. 특수한 지분골조, 장년간 현수 사장, 공기막 지붕 이런 애들. 공기력 불안정 진동하는 경우. 얇은 애들은 자체 떨림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죠. 자체 떨림에 의한 공기력 불안정 진동. 이 공기력에 의해서 진동이 증폭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얇고 강성이 낮은 구조물은 자체 떨림으로 발생하는 이제 공기력으로 인해 진동이 증폭된다는 거랑, 이제 세 번째 골바람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 지점. 이거는 이제 아까 골바람 효과는 아까 유체 연속 방정식 얘기했었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풍속이 증가한다라고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 설명을 조금 더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골바람 효과가 세 번째가 될 것이고, 이 네 번째 인접 효과가 오려되는 경우. 인접 효과. 인접 효과는 아까 이 그림을 그렸어야 되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와류. 이 와류에 의한 진동, 이 후류 버퍼팅. 얘가 와류, 얘 후류 버퍼팅. 얘가 이제 인접 효과. 다섯 번째 이제 기타 비정형. 그러니까 그림 그려주고 각각의 설명은 강의 자료랑 아니면 여기 모음 답안 참고로 작성을 좀 해주시면 충분하죠. 적어도 1교시에 출제가 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도 충분하겠지만 25점짜리로 출제가 되면은 좀 자세한 설명으로 이 풍동 실험에 대한 걸 묻지 않고 특별 풍화중에 대한 것만 물었어도 이제 공기력 불안정 진동 같은 경우는 뻔하잖아요. 얘는 그 공력 진동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공력 진동 실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접 효과 같은 경우 얘는 이제 풍환경 실험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좀 덧붙여 주면 보다 베스트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풍동 실험에 대한 거. 풍동 실험에 대한 거는 여기 이 표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굳이 그림을 더 그린다면은 이 강체 모형. 강체라서 진동하지 않는 얘가 이제 그 풍압 실험하고 풍력 실험. 그런데 이제 그 풍압 실험은 외장재 설계용이기 때문에 그냥 강체 모형으로 실험해서 그냥 끝나고, 다만 이제 그 풍력 실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받은 힘 가지고 탄성체 가지고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진동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애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정도 좀 신경 써주시고, 공격 진동 시험은 이제 탄성 모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바로 응답을 산정할 수 있다는 거랑 뭐 그런 정도 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 표 정도 써주시면은 그려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이제 116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통화 중의 지표면 조도 구분에 대한 설명. 제가 이 116회면은 문항별 점수가 몇 점씩 나왔는지가 나오던 시점이죠. 제가 117회 합격자이기 때문에 116회 때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점수를 6점 정도 받았어요. 6점 정도 받아가지고 그 내용보다 이제 좀 더 보충한 걸 이 답안에 작성을 해놨거든요. 우선 이 정의를 먼저 해야죠. 정의. 지표면의 건물 밀집도에 따라 풍속의 크기를 산정하기 위한 구분 방법. 구분 방법은 이제 A부터 D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A부터 D까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첫 번째 이걸 써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지표면 조도 구분에 따른 고도 분포 개수. 고도 분포 개수를 이렇게 시험장에서 실제로 그려졌어요. 사실 저는 이 숫자까지 이 항목은 이제 숫자까지 외웠던 항목이라서 이게 111회 때 처음으로 시험이 나왔거든요. 제가 첫 번째 친 시험이 111회인데 처음부터 이 문제를 봤어요. 이거 풍화중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때는 그래봤자 점수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한 거 이제 여기가 이제 KZR이 되는 거죠. K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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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주도 구분 A인데 10층 이상 밀집. 얘도 이제 10층, 얘는 이제 4에서 9층. B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중층 건물이 상재. 얘 C. 얘는 이제 저층 건물 산재. 그리고 여기 D. 얘는 1.5m 이하의 장애물. 각각 이제 뭐 KZR에 대한 고도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 가면 갈수록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고 있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얘가 이제 이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심지어 이 숫자까지 다 정확하게 쓰고도 6점을 받았거든요. 6점을 받아가지고 이 10점 만점에 6점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점수지만, 이거는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인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보강하려고 제가 답안을 추가로 작성한 게, 이게 지표면 조도 구분의 선정이란 내용을 3으로 교재에도 써놨어요.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불어오고 있는데, 이 건물이 여기 있어요. 건물이 여기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표면 조도 구분이 D, 여기는 지표면 조도 구분이 B. 이 경우에 D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정도 내용까지 써줘야 혹시 7점에서 8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교재에 이 내용까지 포함을 했고요. 뭐 풍화중에 대한 거는, 우리가 풍화중은 진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강의 초반부에도 설명을 했죠. 강의 초반부에도 설명했다시피 나오는 자리가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나오는 자리가 진짜 몇 개 없어요. 풍동 실험, 풍동 대상 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6번 출제됐고, 지표면 조도구문 문제가 2번 출제됐고, 그 밖에 혹시 이 이외 범위에서 나올 만한 데라고 해봤자 풍화중 기본서식에 대한 식 쓰고 설명하고, 이게 나왔던 게 한 99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넓게 봐도 나올 만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풍화중 출제 몇 번 안 됐다라고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보통 이 서술형 점수 받기 다들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서술형 점수에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